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탐구를 위한 지름길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속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죠. 이 피떡과 이를 다스리는 약물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혈전이요. 이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위험한 상황과 직결되는 만큼 제대로 알아두면 좋겠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이 혈전 치료의 주요 무기들, 이 약들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혈전이라는 게 사실 동맥에 생기느냐 아니면 정맥에 생기느냐에 따라 성격이 꽤 달라요. 아, 위치에 따라 다른가요? 네, 생기는 장소랑 그 환경이 다르니까 그 모습도 다르고 그걸 만드는 주된 재료라고 할까요? 그것도 달라지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연히 치료 전략도 달라지고요. 오늘 자료들을 쭉 보면 크게 세 가지 접근법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세 가지요. 네, 하나는 혈소판을 막는 약, 그리고 또 하나는 혈액 응고 자체를 막는 약, 마지막으로는 이미 생긴 혈전을 직접 녹이는 약.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좀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혈전의 성격부터 다르다니, 이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약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동맥혈전하고 정맥혈전,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동맥은 아시다시피 혈류가 빠르고 압력이 높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현경, 특히 동맥경화 때문에 혈관벽이 좀 거칠어진 곳에서는 혈소판이라는 거, 피 속에 있는 작은 세포 조각들이 있거든요. 네네, 혈소판. 뭉칩니다. 이게 동맥혈전의 시작이에요. 혈소판이 시작이군요. 네. 그래서 주로 혈소판이 뭉쳐 만들어진 거라서 약간 하얗게 보인다고 해서 백색혈전이라고 불러요. 백색 혈전, 심장혈관이나 뇌혈관 막는 주범이 바로 이 녀석이죠. 아하, 그럼 정맥은요? 반면에 정맥, 특히 이제 다리 깊은 곳의 정맥은 혈류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좀 정체되기 쉽거든요. 네, 좀 느리죠. 여기서는 혈액 자체가 끈적하게 굳는 과정, 그러니까 혈액 응고 시스템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응고 시스템이요? 네, 피부린이라는 그물망 같은 단백질이 있어요. 이게 적혈구랑 얽혀서 덩어리를 만드는데 이게 붉게 보여서 적색혈전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적색혈전. 네. 이게 만약 폐로 흘러가면 폐색전증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아하, 그렇군요. 이게 동맥혈전은 혈소판이 주연이고 정맥혈전은 그 피부린 금오라고 적혈구가 주연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약도 다르게 쓴다는 거군요. 그럼 혈소판이 문제인 동맥혈전부터 공략해보죠. 항혈소판제, 그 대표 주자가 역시 아스피린 맞죠? 맞습니다. 아스피린. 거의 뭐 가정상비약 수준으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아스피린은 혈소판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서 뭉치게 만드는 물질이 있어요. 트롬복산 A2라고 하는데 이 생성 가치를 막아버립니다. 아, 신호 전달을 막는군요. 네. 특히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겪었던 분들, 이분들의 재발 방지, 그러니까 2차 예방에는 정말 오랫동안 기본 약물로 쓰여왔죠. 네, 2차 예방.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방 효과만큼이나 출혈 위험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출혈 위험. 예. 그래서 최근에는 아무 증상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 그냥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쓰는 거, 이걸 1차 예방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는 좀 더 신중한 편이에요. 이득보다 출혈 위험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 무조건 좋은 건 아니군요. 그렇죠. 보통은 하루에 한 75에서 100mg 정도의 저용량을 쓰는데 위장장애나 출혈이 좀 흔한 부작용이고요. 네. 드물게는 아스피린을 먹어도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아스피린 저항성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아직은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아스피린 말고 다른 항혈소판제들도 많잖아요.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얘네들은 어떤 원리로 혈소판을 막는 건가요? 혈소판이 활성화되는 데는 여러 경로가 있어요. 아스피린이 막는 길 말고도 ADP라는 물질이 혈소판 표면에 있는 P2Y12라는 수용체에 딱 달라붙는 경로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P2Y12요? 네, 이 경로를 차단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클로피도그렐인데요. 아, 클로피도그렐 들어봤어요. 이건 몸 안에서 한번 변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어야 효과를 내는 전구 약물입니다. 아, 전구약물. 근데 이 변신 과정에 특정 간 효소 CYP2019라는 게 관여를 해요. 근데 사람마다 이 효소의 유전적 형태가 좀 다르거든요. 유전적으로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클로피도그렐을 먹어도 약효가 잘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럼 큰일 아닌가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약효가 떨어지면 심장 시술호에 넣은 스텐트가 다시 막히거나 하는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프라수그렐이라는 약도 있는데 이건 클로피도그렐보다는 효과는 더 강력해요. 하지만 그만큼 출혈 위험도 같이 커져서 고령이시거나 특정 병력이 있는 분들께는 좀 조심해서 써야 하는 약입니다. 효과랑 위험이 같이 가네요. 그렇죠. 티카그렐러라는 약도 P2Y12를 막는데 이건 클로피도그렐하고는 다르게 몸속에서 변신할 필요 없이 바로 작용해요. 그건 편하겠네요. 네. 그리고 효과가 사라지는 것도 좀 빠릅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건 일부 환자분들한테서 약간 호흡이 불편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호흡곤란이요? 특이하네요. 네. 그리고 칸그렐러라는 약은 주사제인데요. 이건 뭐 심장 시술 같은 응급 상황에서 아주 즉각적인 효과가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와, 혈소판 하나를 막는데도 이렇게 전략이 다양하군요. 근데 혈소판들이 서로 딱 달라붙게 만드는 뭐랄까 최종 접착제 같은 거 그걸 막는 약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GPIB2I3A 수용체 억제제입니다. 이름이 어렵네요. GPIB2I3A. 네, 좀 그렇죠. 혈소판 표면에 있는 이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피브리노겐이라는 단백질을 사이에 두고 혈소판끼리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거든요. 아, 접착제 역할을 하는군요. 네, eptifibatid나 티로피반 같은 약들은 이 연결고리 자체를 딱 막아버리는 거죠. 와, 강력하겠는데요. 그렇죠. 아주 강력한 항혈소판 효과를 내기 때문에 보통 심장 시술, PCI 중이거나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위험이 아주 높은 환자에게 단기간 주사로 사용합니다. 아, 주사로만 쓰는군요. 네, 당연히 효과가 강한 만큼 출혈 위험도 크고요. 드물게는 면역 반응 때문에 혈소판 수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혈소판을 무력화시키는군요. 그럼 이제 좀 무대를 바꿔서요. 혈액이 끈적하게 굳는 과정 자체를 방해하는 약, 즉 항응고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주사제도 있고 먹는 약도 있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주사제 중에서는 헤파린이 가장 오래됐죠. 고전적입니다. 헤파린. 우리 몸에는 원래 혈액이 너무 과도하게 굳는 것을 막는 함트롬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근데 헤파린은 이 항트롬빈의 작용을 수천 배 이상 확 증폭시킵니다. 수천 배나요? 와. 네, 그래서 활성화된 항트롬빈이 혈액 응고의 핵심 요소인 트롬빈, 이게 IA 인자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XA 인자, 이 두 가지를 억제해서 피가 굳는 걸 막는 원리입니다. 아, 항트롬빈을 도와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헤파린은 분자 크기도 막 제각각이고 혈액 속 다른 단백질이나 세포에도 잘 달라붙어요. 이게 문제인데. 네, 뭐가 문제죠? 그래서 사람마다 약효가 좀 들쭉날쭉해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효과는 제대로 내면서 출혈은 막으려면 피검사, 아까 말씀하신 APTT나 NTXA 같은 걸로 계속 약효를 확인하면서 주사 용량을 조절해야 하는 좀 번거로움이 있죠. 아, 계속 검사해야 하는구나. 잠깐만요. 근데 헤파린 부작용 중에 그 헤파린 유도 혈소판 감소증, 줄여서 HIT라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이름하고는 다르게 혈소판이 줄면서 오히려 혈전이 생기는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아, 네. 바로 그 점이 정말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헤파린이 몸에 들어오면 아주 드물긴 하지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헤파린하고 혈소판에서 나온 특정 단백질 PF4라고 하는데요. 이 둘이 결합한 복합체를 적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적으로요? 네. 그래서 항체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 항체가 혈소판에 딱 달라붙으면 혈소판을 진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극도로 흥분시켜버려요. 흥분시킨다고요? 네, 흥분한 혈소판들이 마구 뭉치고 혈액 응고 시스템을 막 가동시켜서 결국 피를 묽게 하려고 쓴 약 때문에 온몸에 치명적인 혈전이 생기는 거죠. 오, 무서운데요? 혈소판 수는 떨어지는데 혈전 위험은 오히려 치솟는 정말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와. 그래서 HIT가 의심되면 즉시 헤파린 사랑을 중단해야 하고요. 아르가티로반이나 폰다파리눅스 같은 전혀 다른 기전의 항응고제로 빨리 바꿔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럼 헤파린의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나 HIT 같은 위험을 좀 줄인 약도 당연히 개발되었겠죠? 네, 그래서 나온 것이 저분자량 헤파린, LMWH입니다. 아, 저분자량 헤파린? 이름 그대로 헤파린 분자를 잘게 쪼갠 건데요. 뭐 에녹사파린 같은 약들이 여기 속합니다. 네. 분자 크기가 작고 균일해지면서 여러 장점이 생겼어요. 피하 주사해도 몸에 흡수가 잘 되고 약효 지속 시간도 길어졌고요. 무엇보다 용량에 따른 효과 예측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아, 예측 가능성.
그게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피 검사 없이 그냥 체중에 맞춰서 하루 한두 번 주사하는 식으로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훨씬 편해졌네요. 이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용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 알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폰다파리눅스라는 약은 헤파린 분자 중에서 항응고 효과의 핵심적인 딱 5개 당, 펜타사카라이드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만 골라서 합성한 거예요. 와, 딱 필요한 부분만요? 네, 이건 오직 XA 인자만 선택적으로 억제합니다. 하루 한 번 주사하고 HIT 위험은 없어요. 장점이 많네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신장 기능이 나쁘면 쓰기 어렵고 아직 효과를 되돌리는 해독제가 없다는 점은 좀 기억해야 합니다. 해독제가 없다. 알겠습니다. 주사제는 그렇군요. 이제 먹는 항응고제로 가볼까요? 이 분야의 터줏대감은 역시 와파린이죠. 수십 년간 쎄어왔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와파린, 정말 오래됐죠. 와파린은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해요. 그래서 간에서 비타민 K를 필요로 하는 혈액 응고인자들, 그게 II, 7, 9, 10 인자들인데요. 얘네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 비타민 K를 방해하는 거군요. 네, 마치 공장에서 중요한 부품 공급을 딱 막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와파린은 효과가 나타나고 사라지는데 며칠씩 걸리고요. 또 비타민 K가 많이 든 음식, 뭐 녹색 채소 같은 거요. 네, 시금치 같은 거. 네, 그런 거나 다른 약물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사람마다 유전적 차이, CYP29나 BKORC1이라는 유전적 차이 때문에 필요한 용량이 크게 다르기도 하고요. 와, 변수가 엄청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혈액 검사, INR이라는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용량을 계속 미세 조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좀 큽니다. 적정 용량을 찾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거죠. 그렇군요. 매번 검사하고 약 용량 바꾸고. 네, 출혈 위험 외에 드물게 피부가 괴사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임신 중에는 태아에게 위험해서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듣고 보니 와파린 사용이 정말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인지 요즘엔 와파린 말고 새로운 약들을 더 많이 쓰는 추세라고 하던데요. 편리함이 가장 큰 이유인가요? 네, 바로 그 점의 핵심입니다. 직접작용 경구 항응고제 DAOCS 또는 NOACS라고 불리는 약들인데요. 아, 노악. 네, 다비가트라는 직접 트롬빈, EA를 그리고 리바록사반, 아픽사반, 에독사반 같은 약들은 직접 XA 인자를 억제합니다. 와파린처럼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응고 과정의 핵심 효소를 바로 그냥 차단하는 거죠. 직접 타깃하는군요. 네, 이 약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예측 가능성입니다. 작용 시작과 소실이 빠르고 음식이나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훨씬 적고요. 유전적 영향도 거의 받지 않아요. 와, 그럼 정말 편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고정된 용량을 하루 한두 번 복용하면 되고 와파린처럼 주기적인 피검사, 그 INR 모니터링이 필요 없습니다. 검사가 필요 없다니. 네, 이런 편리함 덕분에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예방이나 정맥혈전증 치료에 와파린을 아주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대세가 될 만하네요. 물론 이 DOAC도 완벽하진 않아요. 와파린보다는 뇌출혈 같은 좀 심각한 출혈 위험은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위장관 출혈은 약에 따라서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긴 하거든요. 아, 위장관 출혈은 좀 다를 수 있군요. 네. 신장 기능에 따라서 용량 조절이 필요하고 또 약효를 빠르게 되돌려야 할 때 쓰는 해독제, 역전제라고 하죠. 이게 아직 모든 약에 대해서 개발된 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해독제. 하지만 이다루시주마비나 안덱사네트 알파 같은 역전제가 개발되면서 응급상황 대처 능력은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혈소판을 막고 혈액 은골에 막는 약들까지 살펴봤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미 만들어진 혈전을 직접 녹여 없애는 소위 혈전 청소부 같은 약물이죠. 혈전 용해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건 어떤 원리로 작동하나요? 네, 혈전 용해제. 이건 우리 몸의 자연적인 혈전 분해 시스템을 아주 강력하게 작동시키는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적인 시스템을 이용한다고요? 네. 플라스미노게인이라는 물질을 플라스민이라는 효소로 바꾸는데 이 플라스민이 혈전의 뼈대를 이루는 피부린을 직접 분해해서 혈전을 녹여버리는 거죠. 아, 피부린을 분해하는군요. 네. 주로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초기에 막힌 혈관을 빨리 뚫어서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안에 써야 효과를 볼 수 있죠. 아, 골든타임 중요하죠. 이것도 종류가 있겠죠. 어떤 약들이 두루 쓰이나요? 예전에는 스트랩토키나제 같은 약도 썼지만
요즘은 주로 알테플라제나 이걸 개량한 테넥테플라제 같은 유전자 제조합 약물들을 씁니다. TPA, 테넥테플라제. 네. 이 약들은 가능하면 혈전이 있는 곳에만 좀 작용하도록 이걸 피브린 특이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설계되었어요. 왜냐하면 전신에 작용하면 출혈 위험이 너무 커지니까요. 아, 혈전에만 작용하도록. 네. 테넥테플라제는 효과 지속 시간을 늘려서 한 번만 주사해도 되도록 편의성을 높인 약이고요. 한 번 주사로요. 네. 하지만 아무리 피브린 특이성을 높였다고 해도 혈전 용해제는 기본적으로 매우 강력한 약입니다. 효과가 강력한 만큼 저희가 오늘 다룬 모든 항혈전제 중에서 출혈 위험, 특히 뇌출혈 같은 치명적인 출혈 위험이 가장 커요. 가장 크다고요? 네.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뇌졸중 증상 발생 후 몇 시간 이내라든지 아니면 심근경색으로 심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든지 하는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그것도 출혈 위험이 낮은 환자를 잘 선별해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와, 들어보니 혈전과의 싸움이 정말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혈전의 종류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이렇게 다른 전략과 무기를 사용한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혈전 용해제까지. 정말 복잡하지만 중요한 약들이군요. 그렇죠. 혈전 질환은 정말 위험하지만 그래도 의학의 발전 덕분에 과거보다는 훨씬 효과적이고 또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었어요. 네, 다행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죠. 어떻게 하면 출혈이라는 그 양날의 검을 잘 다스리면서 혈전은 확실하게 막을 수 있을까? 이 균형점을 찾는 것. 이게 항혈전 치료 분야의 뭐랄까 영원한 고민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환자 개개인의 상태, 예를 들어 나이나 다른 질병 유무, 출혈 위험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약을 선택하고 또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이 복잡한 혈전 치료 약물들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앞으로는 단순히 어떤 약을 쓸까? 이 문제를 넘어서 환자 개개인의 유전 정보나 생활 습관까지 고려한 맞춤 치료가 더욱 중요해질 거라는 점입니다. 맞춤 치료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특정 DOAC 약물에 더 잘 반응하거나 혹은 부작용이 적을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 유전자 맞춤 약물. 그렇죠. 이런 개인 맞춤형 접근이 미래 혈전 치료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일 아닐까요? 정말 그렇네요. 개인 맞춤형 혈전 치료라. 기대가 됩니다. 오늘 더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